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는 건데 많이 들어도 좀 어렵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9월 1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적용되는 한도가 아주 크게 줄어듭니다. 예. 원래 이것은 예고가 돼 있던 거예요. 7월 달에 시행하려다가 이 시중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9월 달로 좀 연기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이 한도를 더 줄인다. 그러니까 지방보다도 대출을 더 쨘다 이런데, 자, 이번에 정부 대책을 흔히 우리는 DSR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DSR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좀 낯선데요.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용어부터 우선 좀 설명을 올리면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제때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바로 DSR이라는 건데요. 이 DSR은 자기가 대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바로 갚아야 될 원금이나 이자가 자기가 버는 연간 소득의 40%가 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이 1억이다. 연간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1년 내에 대출 원금이나 이자로 갚아야 될 돈이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조처입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돈을 금액을 산정할 때는 이자율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자율 플러스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가상 금리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못 갚을 상황을 대비해서 좀 여유를 두자 이런 얘기인데, 이번 2단계부터 추가로 대출 금리보다도 더 높게 적용하는 가산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수도권 이것을 특히 더 올리겠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짜리다. 이랬을 때 이번 조처로 9월 1일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종래에는 약 한 4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DSR 스트레스 조치 변동 이후에 수도권의 경우는 4,2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억대 후반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도 줄어들지만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덜 줄어든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처는 대출을 좀 줄여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빌 때 그 한도를 좀 줄임으로써 가계부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조처, 이런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주담대가 더 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대출 한도를 더 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정부가 DSR이라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것을 적용할 때 한 번도 지역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지역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 차별인데 지방은 덜 줄이고 서울과 수도권을 많이 줄이니까 서울 수도권을 훨씬 더 많이 차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집값이 전국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아니고 서울 일부 지역과 지방 서울 인근의 수도권 일부 지역이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가 그 주택 구입 자금 100%를 자기가 평소에 준비해 놓은 돈으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의 융자를 끼고 사게 되는데 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지방보다 더 많이 줄여버리게 되면 이른바 갭 투자라든지 자기가 돈이 없으면서 영끌 투자해서 한번 집 사고 보겠다는 이런 어떤 광풍 투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9월 1일부터 이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도 대출 한도가 조금씩은 다 줄어들됨에 따라서 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이런 집 사기, 집 사재기 투기 열풍은 어느 정도 좀 자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사실 정부가 나름 그동안 주당대 금리를 상향하면서 가계대출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기대만큼 대출 수요를 좀 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정부가 9월 1일부터 특히 이렇게 DSR 규제를 강화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 예. 뭐 상당한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필 9월 1일이냐? 이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빠르면 9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한국도 덩달아 현재 최고 3.5% 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바로 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빌리는 게 유리하다. 지금 돈 빌리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느냐. 그리고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집을 투자한다면. 그래서 바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대전환, 금리 인상에서 동결을 거쳐서 이제는 인하로 가는데 그 인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대출 수요. 너도 나도 돈을 빌리고 보자. 그 돈으로 집 사자. 이것을 9월 1일부터는 좀 막겠다는 네. 그런 어떤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보완책으로 보이는데 이 조처는 일단 대출 한도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집을 살 때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구나 정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3단계 스트레스 제도를 현재 지금 2025년 7월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현재 예고해놓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더 빨리 당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집값 안정에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대출 한도를 줄이면 예. 그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데 정부가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 뭐 기준금리 3.5%로 동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잭슨홀에서는 통화정책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중대한 신호가 나올 건데요. 여기를 앞두고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현재 대세는 금리가 내린다는 쪽으로 방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물가가 완전히 안 잡히고 있고 또 바로 지금 말씀 올린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중파들이 미국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그 이후에 하자. 이게 대세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통위원 중에 7명의 검통위원 중에 한두 명은 금리를 내리자라는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최근 10번 이상의 금리 동결을 할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소수 의견이 없었더랬어요. 한결같이 금리를 동결하자. 그전에는 금리 인상하자 했는데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로 보여지는 게요. 소수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에 한국은행 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소수 의견은 결국은 한국은행 내에서도 금리 인하파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이번 8월 달이 아닌 그 다다음 달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다수 의견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금리 인하로의 대전환의 하나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일 한국은행 검통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느냐, 나온 다음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 대목이 시장이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월 생산자 물가가 6월보다 0.3% 오른 119.5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기상 영향이 압력으로 작용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것은요.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원료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물가, 이것을 생산자 물가에서 영어로 Produced Price Index라고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몇 달 후에 소비자 물가의 이제 선행 지표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한동안 이게 하락세였습니다. 그 그래픽 컴퓨터 CG 도표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으신데요. 이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반전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안정되던 하락세가 다시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 안정세인데 7월 달에 날씨가 너무 더웠다. 그로 인해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상추, 오이 등 생필품에 가까운 일부 채소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오른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잡힐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는 것만으로서도 우리 물가가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통화량이나 한국은행 금리 정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날씨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쳐서 지나고 안정이 되면 좀 잡힐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가 이 생산자 물가 영향을 받아서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특히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채소, 과일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올 초에 추석 때쯤은 좀 잡힐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물가 불안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작년과 같은 그런 사과 배 같은 사과 파동 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채소값이나 과일값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앞으로의 이 폭염이 더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또 태풍이 어떤 집중적인 피해를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이제 아울러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급등 품목에 대한 수급 조절, 비축품을 푼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약 한 보름간의 기후가 우리나라 향후 물가의 최대의 큰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유류세라는 게요. 우리가 경유나 휘발유를 살 때 그게 원천 징수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중 일정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에 위임된 어떤 권한에 따라서 낮춰주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제 유가에 대한 우리가 이 유류세를 낮춰줬는데 이제는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물가도 좀 잡혔으니까 유류세 인하를 끝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2달 전에 유류세 인하분의 반은 원상복귀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번 가을에 완전히 없앤다, 유류세 인하를 없앤다 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지금 중동 유가, 중동의 정세가 불안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추석 물가, 추석 때 갑자기 물가가 다시 튈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달간 더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류세가 인하가 유지가 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은 물론이고 그것이 생산 원가, 유통비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물가 안정에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